오늘은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하고 사람들이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사회, 우리 정치, 그리고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인데 199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게 레이저가 자, 저기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린 이제 생각해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 채 근엄할적 시대가 지나버린 거 좀 더 솔직해봐. 넌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1994년도에 서태지라는 그 가수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나이, 그러니까는 10대, 20대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준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이란 포장지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기 한 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그 눈에는 이 시대는 늘 뭔가 약간 포장지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그 비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뚫고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로봇 기본법을 왜 대표 발의했느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회도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로봇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로봇 기본법을 제가 처음에 발의하게 됐을 때는 EU에서 로봇 기본법을 EU 전체가 논의를 하고 이거를 얼마 전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윤리,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로봇인데 이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로봇에게 어느 정도의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인간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로봇 기본법을 발의하고 나니까 업계에서는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한 분 계시고, 또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은데, 그럼 인격체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네, 제러미 리프킨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AI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로봇도 인간처럼 지능화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능에 관한 인격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그 업계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고민했어요. 이 로봇에게 과연 인격체를 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사회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가장 여러분한테 심각한 고민을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어떤 그 사회의 주인이 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왜 로봇에서 그러면 인격체를 부여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 사람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답변을 하냐면요. AI, 로봇이라는 것에 가장 우리가 친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 그렇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이 자동차를 로봇 기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 로봇에 인격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보험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과 로봇에 있어서 로봇의 기본법과 관련해서 이 인격체가 부여된 로봇과 그렇지 않은 로봇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에 만약에 인격체가 부여된다면 그 로봇의 보험을 들어서 인간과 같이 운전하는 같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운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로봇에 인격체가 부여되지 않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이 자율주행차의 앞날은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냥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곧 10년 내지는 20년 앞에 여러분 앞에 닥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1913년 뉴욕 5번가 사진인데요. 불과 100년 전에 뉴욕 5번가는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였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100년 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1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도로의 모습이 이런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세상은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로봇이 운전하는 그것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저는 국회에서 요즘 상임위에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장관님들에게 계속 이 주문을 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검찰에 있었고 그 권력이 재벌로 옮겨갔다가 이제 권력은 다시 빅데이터로 옮겨간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권력이다. 그럼 빅데이터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구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네, 저기 안경 끼시고. 네. 카드사요. 카드사. 맞습니다. 또, 네, 여기. 네.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 네, 다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글, 아마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마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다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글을 통해서 뭔가를 검색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요즘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데이터를 구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권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그 형태 자체가 이제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과정과 관련해서 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는데, 이 산업혁명과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역사와 시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산업혁명이 1600년대, 17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사람이 하던 것을 다 기계로 옮겨가는 시작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 IT,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은요. 이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혁명으로 꼽히는데, 이 1차 산업혁명의 이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계화로 인해서 시골 농촌에 있었던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1600년대, 1700년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봉건주의 시대였죠. 그러니까는 그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 밑에 농노가 있었고, 결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은 농노의 해방을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갖고 온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그 자동화의 시대를 앞세웠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을까? 어떤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손 들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백색 가전시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 해방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동의하세요?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어요. 자, 1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아무리 기계화가 됐어도 남성 중심의 어떤 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고,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혁명이 왔는데, 이 혁명이 여성 해방을 가져왔다고 해도 이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남성과 여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차별도 있었고,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이런 지식정보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제 사회가 수평화되기 시작하죠. 사회가 수평화되면서 이 여성 해방, 2차 산업혁명이 갖고 온 여성 해방을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러한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힘든 일은 웬만하면 로봇가 다 해줄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청소가 이제 로봇가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로봇을 비서로 갖고 있고, 지금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듯이 로봇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이 여성의 특징인 포용적 리더십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요. 자,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약 200년 정도 걸렸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 3차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이 혁명기와 같은 이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까지 인류는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처음에 4발로 걸어 다니다가 2발이 됐고 2발로 걸어 다니면서 불을 발견했고 불을 발견한 이후에 농작을 하기 시작했고 농작을 하고 나서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철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부족 사회의 그 군주 시대가 있었고 왕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이 다 돼가오는 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 시기부터 전 세계의 민주화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2000년대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인 이 시대를 맞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은 다 쌓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루하루가 그 쌓인 것들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발화 지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 발화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200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차에서 2차로 가는데 200년, 2차에서 3차로 가는데 100년, 3차에서 4차로 가는데 불과 20년 이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쌓여서 축적의 시간이 돼갖고 어느 날 이것이 발화하면서 급속하게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내가 입학했던 17살, 18살, 19살 그러면 내 인생의 17년, 내 인생의 18년, 내 인생의 19년 그 19년에 하루하루가 축적돼서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축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축적의 시간을 만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목표를 세우는 건데 그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실증나지 않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대학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또 조성진이 쇼팽에서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김연아는 똑같은 스케이팅을 타면서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책을 보는 거와 김연아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성진의 음악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성진이 쇼팽의 11번 이걸로 이제 1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성진은 여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곡을 피아노로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을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죠.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거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이 넘어가는 그 넘김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저 부드러움을 조성진이 갖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하루에 이 곡을 5시간, 6시간, 7시간 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조성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쇼팽을 가장 부드럽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자, 넓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매일 똑같은 걸 뛰어요. 옆으로 뛰고 위로 뛰고. 그러면 하루에 뛸 때마다 0.00001mm씩 늘어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우리 서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한 50년 좀 더 살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걸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완성 작품을 몇 살에 내놓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 작품을 늦게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50대에 그 완성 작품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서 실증 나지 않고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내놓는 나의 작품.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완성품이다. 그리고 이제 60대고 70대면 그 완성품을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증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싸움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서 얻은 하나의 결정체인 거죠. 그런데 로봇의 인공지능을 심기까지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걸리는 그 반복적인 그런 삶,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 실증나고 지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김연아는 몇 번을 연습했을까? 조성진은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아, 나도 더 연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저만 해도요. 4차 산업혁명이 이럴 거다라는 그냥 맛을 살짝 보고 아마 더 이상 사회에서 활동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의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어떻게 변화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먼저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고 먼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분이 승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쪽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 그럼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정치의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한번 여러분하고 상상력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빅데이터가 권력이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은 한때는 검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권력이 국정원으로 넘어갔어요. 이 국정원으로 넘어간 시기가 바로 저는 MB 박근혜 정권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 국정원에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국정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원하는지, 어떤 심볼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마 그걸 분석해서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댓글이요. 그냥 단다고 그게 거기에 뭐 좋아요, 좋아요가 눌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 한마디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국정원 빅데이터 슈퍼컴이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자, 다음 그럼 진짜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빅데이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2010년도에 팀 쿡을 만났어요. 애플의 팀 쿡. 그래서 애플 팀 쿡이 나와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3년 됐을 때쯤인데 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저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처음에 누가 창안을 했냐? 응? 그랬더니 팀 쿡이 저를 보고 픽 웃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질문을 진지하게 했는데 픽 웃어요. 그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너희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디어 중에 삼성이 채택하지 않은 거 우리가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조립한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머리를 찡 하고 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I love school.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I love school 알아요? 뭔지? 예, 여러분도 이제 신세대인 거예요. 예? I love school이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친구 찾기 하는 거예요. 친구 찾기. 내가 나온 학교에 친구 동창 찾는 거. 그거가 처음에 대한민국의 앱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I love school을 보고 자기네의 회사에서 야, 이거다, 이거. 어? 이거를 가지고 좀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 많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데 모아서 코디네이트하고 또 이것을 잘 어떻게 엮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떨어지냐?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답을 고르는 그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교육,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서로 다른 것을 엮어내는 힘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 서로 다른 것을 엮어내는 코디네이터를 하는 힘이 우리보다 좀 강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해냈던 그 아이디어를 딱 스티브 잡스가 캐치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캐치하고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인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문학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엮어내는 힘이죠. 기본. 네. 아이러브 스쿨이랑 아이폰이랑 어떻게 연관이? 처음에 그러니까 I love school과 아이폰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아이폰이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람 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폰이라는 게 모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달나라를 보내던 컴퓨터의 그 기능보다 더 훌륭한 컴퓨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내 손 안에 I love school, 내가 내 친구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을 모아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 착상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I love school이라는 것이 처음에 서로 모르는 친구를 찾는 거거든요. 거기서 착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아이폰을 만드는 기술 중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뭐를 찾는 기능이 핸드폰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타자 치는 것처럼 타자를 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타자 치는 기능에서 손으로 돌리는 이 기술, 이거와 그것을 처음에 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엮고 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엮어가는 기술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컨셉이 된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쭉 밀면 스마트폰이 열리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 타자 치는 것 같은 이 건반에서 이 손으로 밀고 가는 이 기술로 넘어가는 그 기술의 발달,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삼성에서 먼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삼성에서 아마 먼저 이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의 주인이 돼야 하고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회 구조가 저는 지금부터는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요. 인간과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고요. 기계가 인간이 움직이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잘못 진전되면 인간은 로봇으로부터 일자리를 뺏기고 오히려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면 군인도 다 로봇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로봇 군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또 이 인간의 어떤 그 인구와 관련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편한 것과 또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선진국이 됐을 때의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상상 속의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로봇가 나와갖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로봇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로봇의 어떤 그 기술 발달의 역사도 보면은요.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이거는 좀 뒤져 있어요. 지금. 근데 곧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저는 따라잡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옛날 아텀이라든지 만화 영화,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를 보면 그게 일본에서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다 상상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 상상력이 산업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로봇을 이용한 사회의 변화가 빨라요.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이런 것들이 다 로봇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나의 롤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상상력,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거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 시대가 훨씬 익숙했어요. 그러다가 관악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 관악 캠퍼스 시대를 열었죠. 이제 또 서울대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죠? 경기도 어디로 이사 간다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것이 그냥 논란하고 싸움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시대의 서울대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 모든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저는 미래의 어떠한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뭐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컨셉을 먼저 정해놓고 법안을 발의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든지 놓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숭동 캠퍼스 시대에서 관악 캠퍼스 시대로 옮겨올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동숭동 캠퍼스 시대에 그냥 서울대학교가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에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 남아있는데 그 마로니에 공원 자리에 서울대를 상징하는 단과대학 하나 정도는 남겨놨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무조건 다 관악 캠퍼스로 옮겼어요. 뭐 누구는 박정희 시대에 하도 서울대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이 관악산 구석으로 옮겼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막 그런 이야기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좀 그냥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역사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저는 이 동숭동 캠퍼스를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공원으로만 남겨놓기보다는 파리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솔본느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대학들이 흔적을 남겨놨듯이 이렇게 좀 흔적을 남겨놓고 관악 캠퍼스 시대를 열었으면 더 서울대의 역사가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과 정치 형태의 변화를 한번 이제 또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는 수직적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등장해가지고 명령하면 다 따라가는, 그렇죠? 과거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 돈을 벌어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아버지 말은 다 들었어야 되지만 요즘은 가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와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권한을 나눠 갖고 있는 것처럼 과거는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직적 리더십의 형태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까 어떤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플랫폼 시대, 플랫폼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평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이것을 끌고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다양화된 시대, 수평적 리더십, 플랫폼 시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주인이 되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 사회의 특징은 뭐냐? 3차 산업혁명이 갖고 온 연결, 개방, 동등한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연결과 개방과 동등한 관계, 이것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사회의 특징이고,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연결, 서로 연결하는 거, 그쵸? 이 스마트폰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연결이죠. 연결. 또 페이스북의 핵심 개념이 바로 연결이죠.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그 플랫폼 사회가 지금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플랫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술집입니다. 술집. 맞아요? 술집은 고대 사회에도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왜 술집은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느냐? 바로 이 플랫폼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술집에 가면 사람이 모이고, 술집에 가면 재미가 있고, 술집에 가면 정보가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술집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술집의 기능이 과거에 비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죠. 술집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졌던 거죠. 옛날엔 정말 술들을 많이 마셨어요. 그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 중에는 뭐 술을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정보를 얻고 거기에 가면 재미있고 그런 것처럼 이 플랫폼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연결과 개방과 거기에 정보가 모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생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 최고예요. 그죠? 골목대장은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이게 골목대장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누가 최고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딱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딱지가 아니고 그 뭐더라? 그 무슨 다이노소 같은 모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응? 그 카드 놀이, 그 카드 많이 갖고, 거기서 뭐 또 힘센 놈이 있다며. 그 카드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왕이었어요. 맞아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이 웃는 사람들은 바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가면 누가 대장이에요? 우리 때는 라면 잘 사주는 친구가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때는 어땠어요? 그래? 똑같아? 아니에요? 고등학교 갔을 때는 우리 때는 책 많이 읽은 친구가 대장이었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플랫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결, 개방, 이건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자, 우리가 어머니를 끊임없이 존경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해. 그 왜 그래요?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나를 돌봐줬으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 막 반항해. 나는 어머니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헌신적으로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연결, 개방,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남을 위한 헌신이죠. 남한테 열심히 내 마음을 열어줬을 때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사회에 내가 리더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고민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정치도 변하고 있죠. 정치도 어떻게 변하냐? 이제 시민 참여형 정치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간혹 등장하는데 이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회에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 시스템에서 다시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정치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게 지난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에 광화문에서 계셨던 분. 여기 꽤 계시네. 자, 아까 여기서 누가 손 들었는데. 맞죠? 네, 왜 광화문에 가셨어요? 그냥 시국에 대한 목소리를
저 혼자라도 내다보면 이제 그 개인의 목소리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요. 우리가 무슨 세계 유명한 대한민국이 인권상까지 탔어요. 촛불혁명, 평화로운 정권교체. 이 SNS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저는 촛불혁명과 평화로운 정권교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스마트폰과 SNS가 가져온 아주 커다란 정치적 변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100년 전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변혁기다. 세상이 변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전기의 발명이 가져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라디오예요. 라디오. 과거에는 라디오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술집을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라디오가 발명된 다음부터는 이 조그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라디오만 듣고 있으면 그냥 집안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라디오, 작은 라디오지만 이 작은 라디오가 엄청난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라디오의 발명이 결국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제국주의의 탄생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대중선동 정치가 가능해졌거든요. 이 대중선동 정치가 가능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런 제국주의가 탄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대중선동 정치의 이 라디오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촛불혁명을 갖고 왔던 SNS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갖고 온 것은 작은 라디오였다면 지금 이 사회의 큰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갖고 오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주머니에 끼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디오 하나가 이런 어떤 대중선동을 가능하게 해서 한 국가의 체제를 이렇게 바뀔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스마트폰의 이 SNS는 촛불혁명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이 SNS로 인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이러한 대통령의 탄생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의 혁명의 발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100%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가져올 어떤 그 역작용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그래서 리더를 잘못 뽑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세월을 고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었고 또 현대건설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신화적인 인물이었지만 대통령을 마치 개인 사회의
그 개인 회사를 운영하듯이, 대통령이 돼서 개인 회사를 운영하듯이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시대가 이미 IT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건설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라의 균형이 깨졌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신화로 만들어져서 어떤 저 사람을 시키면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이제 그런 그 국민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발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4년이 정체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체된 그런 어떤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지금 캐치업하기가 우리가 조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하고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사람 중심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 사회를 구축해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것 중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개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로 연결 속에서 헌신적인 리더십 플러스 이 포용적 리더십을 갖추는, 다시 말하면 함께 성장하는 소통과 화합과 개방을 통한 어떤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의 그 리더 중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가 바로 독일의 메르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메르켈은 독일의 어머니라고 이제 그 이미지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독일의 메르켈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독일 경제를 이미 한 10년 전부터 끌고 가고 있었고요. 그 인더스트리 4.0의 교본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텍스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독일의 메르켈의 리더십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통한다는 거죠. 소통한다는 거,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거. 그런데 그 똑같은 시대에 우리 대통령은 국민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독일의 메르켈의 경우에는 동독 출신이지만 이 통일 독일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메르켈은 제가 동독 출신이라서 여러분하고 성장 배경이 달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듣고 경청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한 메르켈의 포용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앞으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개조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저는 자치분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은 4차 산업혁명의 수평적 리더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권형의 네트워크형 정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또 이태리도 그렇고 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형태의 그런 어떤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 특히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기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뭐 500대 1, 또 무슨 어디 대기업 시험 보는데 뭐 1000대 1,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전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창업하면 엄청나게 겁을 내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해서 여러분들이 가업을 이루는 그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1981년도에 KBS에 입사했고 1982년도에 MBC에 입사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1981년도에 서울 시내에 있는 4대 일간지 중에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MBC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때 정말 잘 떨어졌다. 신문사 기자가 안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것을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1990년도에. 왜 그랬냐면 1980년대가 영상시대가 싹 트던 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영상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장을 제가 찾아서 간 것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업을 찾을 때 약간 지금은 탑에 있는 어떤 그것을 찾아가면 거기는 더 발전할 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을 찾아서 내가 거기에 주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제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사회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로봇은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로봇은 정말 지금 애완견을 목줄에 끌고 다니듯이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비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이 음성 인식을 해서 그 구글 뭐죠? 헬로 구글 그러면은 왜 음악도 나오고 뭐 비서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있으면 이 스마트폰이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 저는 늘 소홀히 해야 되는 것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협력과 소통이다. 이 협력과 소통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친구,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로봇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로봇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인간애이잖아요. 로봇은 그 따뜻한 인간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 소통,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책을 읽어라,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흔히들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을 굉장히 손가락질 많이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세계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정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투표율이 80%를 넘어서고 90%에 육박합니다.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요. 그래서 제가 한스웨덴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스웨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냐? 그랬더니 제가 낸 세금을 쓰는 데니까요.
스웨덴은 50% 정도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보수당은 세금을 45%를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스웨덴의 진보당은 50%를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스웨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정치인들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냐. 그래서 스웨덴 정치가 투명해요.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정치가 투명하죠. 그리고 거기는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떤 그 IMF라든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그런 위기가 없었던 나라고,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나라인데, 그 이유가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관심을 갖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강하냐? 그거는 그들의 역사 때문이죠. 척박한 그 북극의 땅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따뜻하게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반영되듯이 그런 것처럼 저는 정치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 제가 82년도에 MBC에 입사했을 때 MBC 직원 1,500명 가운데 여성이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4년도에 국회에 들어가니까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흘렀어요. 지금 여성 국회의원이 50명 조금 넘는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2%, 지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웬만한 직업군들이 대부분 다 남녀 비율이 지금 40대 60 아니면 50대 5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 아직까지 17대 73인가요? 83인가요? 17대 83.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블루오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도 곧 50%까지 여성의 비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자,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 프랑스 이런 나라들 여성 참여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남녀 공천 50% 강제 조항이 있어요. 스웨덴은 그런 강제 조항이 없는데도 저절로 여성의 비율이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는 나라들이라면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했던 경영학을 전공했던 정치는 그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저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권유하고요. 만약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학생 중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 웃기만 하고 손은 안 드시는데 연락 주세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눈이 갑자기 커지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동안은 국가 경쟁력 시대였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저는 도시 경쟁력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어떤 국가가 잘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21세기가 되면 저는 이것이 도시 경쟁력 시대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과연 21세기에 어떤 경쟁력을 필요로 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시대가 온다고 하죠. 이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게 전기 자동차고요. 또 태양광 발전이고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로봇가 등장해서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능한데요.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그러면 몇 위인가?
이게 일본의 모리 재단에서 만든 모리 지수에 의한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6위예요. 6위. 6위인데요. 1위가 런던이고요. 2위가 뉴욕, 3위가 도쿄, 4위가 파리, 5위가 싱가포르, 서울이 6위예요. 이 경쟁력만 보면 저는 웬만큼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서울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도쿄에 가면은요, 도쿄의 모든 그 도시를 연구하는 그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런던만 연구해요. 왜? 자기네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런던이 우리보다 뭐를 잘하기 때문에 맨날 1등이냐, 이거를 연구해요. 근데 우리는 서울 경쟁력이 6이다 그러면 에이,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러고서 연구를 안 해요. 아, 서울이 세계 1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럼 우리는 왜 6위인지, 지금 서울이 이렇게 13위, 12위 하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와갖고 지금 6위에서 정체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6위거든요. 서울의 경쟁력을 분야별로 볼게요. 자, 총점은 6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이에요. 여기 꼭대기에 써 있는 거는 1등 하는 곳이에요. 자, R&D 5위, 문화교류 11위, 거주 22위. 이게 우리 거주 형태가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환경 문제는 27위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뭐 서울의 공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교통 접근이라는 거는 버스나 이제 어떤 그런 그 공공수단의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10위예요. 자, 이제 행위자 부분에서 보면은요, 서울의 경영자는 12위고요, 연구원도 10위예요. 예술가가 24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죠. 경영자나 연구원도 서울의 총점이 6이라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관광객이 24위거든요. 방문객이.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많이 처져 있는 거고, 거주자와 관련된 거는 27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이 경쟁력이 처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쪽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내 일생을 이런 쪽에 좀 바쳐보고 싶겠다,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헌신을 좀 더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서울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거는요, 서울은 궁궐도시예요. 궁궐도시. 그러니까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뭐 경희궁, 뭐 경복궁 해가지고 이렇게 궁이 6개가 서울의 한 복판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궁이 존재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은 이 궁궐도시의 특징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서울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남대문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서울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세요? 서울 광화문. 광화문. 네, 광화문. 또 서울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서울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런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빅뱅. 가봤어요, 런던에? 가보지도 않고도 빅뱅 생각나잖아요. 근데 서울하면, 우리가 서울에 여기 지금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 50년 이상 살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 서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이 궁궐도시의 특징, 이거를 앞으로 살려나가야 된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요, 서울의 궁궐은 다 담으로 쳐져 있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문에서 광화문 쪽으로 담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태평로. 그 담이 없다고 생각하면 서울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근사해질 것 같죠. 덕수궁이 들여다 보이니까. 그쵸? 그 담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을, 덕수궁의 담을 허물자 그러면 아마 상당수 서울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유, 굉장히 건방진 얘기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대한문에서 광화문으로 향해 있는 그 담은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태평로를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담이거든요. 원래 덕수궁의 담은 서울광장,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그 서울광장 그쪽까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역사적으로 고증하면서 덕수궁의 담을, 한쪽 담을 밖에서, 안에서 밖이 들여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서울 시민들, 또 서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 서울이 궁궐 도시구나 라는 거에 대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은 이제 이게 계획도시죠. 계획도시인데 강남에는 정말 빌딩 숲인데 이 빌딩을 그냥 이렇게 이 빌딩 자체로 이렇게 놔둔다면 영원히 서울에 와서 뭘 봤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서울에 와서 뭘 봤냐? 서울을 뭘 생각했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강남은 뭔가 빛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이제 보면 이 LED를 이용해서 빌딩에 조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 조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본이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이 도쿄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1998년부터 시작됐는데 1998년은 일본의 버블이 꺼져갖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바로 그 해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지 않고 뭘 했냐? 우리가 도쿄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 20년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록본기 힐스, 시나가와, 긴자 6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요즘 도쿄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이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갖고 이걸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금 이끌고 가는 한 축이에요. 자, 요코하마 가보신 분? 네, 저기 한 분 계신데 요코하마 가셔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러면 이 요코하마, 이게 요코하마 전경인데요. 이 요코하마 프로젝트는 196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65년도에 요코하마는 일본의 10대 도시에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코하마가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일본의 3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요코하마는 그동안에 무슨 노력을 했느냐? 1965년도에 요코하마 50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그래갖고 요코하마 시에 있는 시민들이 10,000명 정도가 모여갖고 시장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를 해서 우리 요코하마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 프로젝트를 1965년도에 세워서 그것이 최근에 끝난 거예요. 최근에 50년 동안 끝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요코하마가 된 거거든요. 이 록본기 힐즈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5년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도쿄시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간담회를 수백 번 했어요. 그래갖고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 그래갖고선 일본의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뭐 나고야, 뭐 어디, 뭐 오사카, 뭐 대한민국도 이제 이걸 시작해야 돼요.
좀 늦었죠.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서울, 대한민국의 5대 도시, 부산, 대구, 광주 바꿔야 돼요. 21세기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의 하나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곁다리로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약 1시간 20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작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서울대학교의 대학생으로 안주하지 마시라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상상력과 생각의 힘으로 창의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이러한 강의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에 두 분 손 드시네. 네, 질문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요?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공지능이 약이랑 강이랑 초인공지능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잘 안 들려요, 질문이. 앞으로 오세요. 앞에 오셔서 마이크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나오세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럼 더 크게 얘기하셔요. 인공지능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네. 네, 그 중에 이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초강약으로 나뉜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약인공지능의 상태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근데 이제 강인공지능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인공지능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도 인공지능끼리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터미네이트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굉장히 그 상상력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전공이 무슨 공학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답은 못 드리지만 저도 저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에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을 심어준 그 이세돌하고 만나서도 이제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그 인간이 예를 들면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느끼면 거기서 저는 그 기술이 잠시 스탑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잠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를 들면요, 그 로봇의 생산 또 요즘 들어서 바이오에서 DNA를 계속 이제 우리가 막 건드리잖아요. 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능력까지만 우리가 손을 댄 건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했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이 로봇과 그 다음에 그 생명 바이오의 그 발달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괴멸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따른 그 법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 생명 바이오와 관련된 그 각국의 준비 상황을 보면 나라마다 다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좀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런 어떤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쪽으로 상당히 지금 앞서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그 사회적 규제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질문이 많으시네. 네. 강의 후반부에 서울시 관련돼서 네. 있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정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 처리 방법을 활용하시는지.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요. 뭐 제가 그냥 궁궐 도시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R&D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그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학력자들이 도시를 떠나기 싫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지금 혁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이 혁신도시에서 이제 막 분산을 시켜놨죠. R&D 기술을. 그러니까 거기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사표 내고 그냥 서울에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서울의 특징인 R&D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그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울,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울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걸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요즘.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요? 이제부터 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조금 더 남았죠. 내년도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시대적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대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성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라는 것은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고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는 것. 근데 이 살림을 사는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다른 그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띌 거고 많이 선거에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성을 하나, 여성 저 뒤에 안경 낀, 네. 잘 안 들려요. 대표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해요.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대표님께서 아까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한 명씩 데리고 있을 만큼 그런 사회가 되리라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 기계가 어떻게 해요?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 저승력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기술을 가진 고승력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을 때 이로 인한 수요 변화로 인한 근로소득이 양극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온 것 중에 그런 어떤 평등사회, 농노의 해방, 여성의 해방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질문한 것처럼 양극화를 계속 초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저는 이것이 더 양극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 이 양극화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왜 필요하냐? 정부는 왜 필요하냐? 도시는 왜 필요하냐? 도시의 시장은 왜 필요하냐? 저는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도로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의 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디까지 인격 로봇을 인격을 가능하게 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로봇가 지시하는 대로 과연 얼마만큼의 신뢰를 갖고 따를 수 있느냐. 이건 이미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의료계에서. 예를 들면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로봇가 진단을 해요, 사람을. 아, 얘는 어디 위에 암이 있는 것 같아. 응? 과거에는 의사가 촉진을 통해서 아니면 뭐 요새 하는 뭐죠? MRI 뭐 이런 거를 막 찍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판독을 했는데 이제 로봇이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로봇은.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5번 해서 1번 이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둑 대전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측 가능하게 바둑을 둘지 말고 예측 불가능하게 바둑을 좀 두면 어떠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세돌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얘기를 못했다. 그랬더니 이세돌이 바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 얘기를 진작 해주지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이겼었을 때 그때가 예측 불가능한 바둑을 자기가 그냥 한번 둬봤대요.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이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시키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축적의 시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한 통계로 인해서 아 이런 A라는 게 많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B라는 게 많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것을 자기가 분석해갖고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로봇의 승부가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인간의 손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강의 내용이랑 상관없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시다가 네. 비례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비례대표 의원을 하다가 지역구 의원을 3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을 하실 때는 좀 많이 지역에 많이 매여 계신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지보 쪽에 계신데 네. 많이 경도된 운동권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같이 좀 네. 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역구 의원을 2004년부터 비례대표 의원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요. 2008년부터 구로울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3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4선 의원이죠. 근데 지역구 의원이라는 거는 지역에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사장에 안 나가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뭐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이 그런 어떤 스킨십, 그 주민하고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매몰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제를 풀어주느냐, 규제를 더하느냐.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정답이냐, 왼쪽으로 다니는 게 정답이냐. 이거 다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롤을 못하는 거라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네. 예. 아까 질의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로봇 혁명을 통해서 이제 양극화 같은 게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방안으로 정부 정책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제나 잡쉐어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소득제도 해야 되고요. 잡쉐어링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런 어떤 그 잡쉐어링이라든지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진보적인 이제 사고를 하는 하나의 경제정책이고 국가정책인데요. 이게
생각지 않은 모순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 잡 쉐어링을 하면 여러 사람이 그 직업을,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 쉐어링을 하면 이게 능률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능률이 오른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저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그 나라 발전의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 쉐어링을 하는 퍼센테이지와 그 어떤 숙련 노동공으로서의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뒤에 안경 쓰신 분. 네. 아까 저도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을 하실 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저희 젊은이들의 창업 등 이런 혁신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대상들이 다 막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료산업이라던가 자본이 많이 들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자, 그러면 그 질문에는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9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할 때 빌 게이츠 제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줬어요. 중견기업이었죠. 중견기업.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처음에 창업할 때 자기 집 주차장에서 했어요.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를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자수성가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 나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이게 죽은 사회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과 한국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빌 게이츠가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크게 버는 게 꿈인데 이 돈을 벌어서 5%만 갖고 95%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돈도 벌기도 전에 95%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벌써부터 그러냐?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자기는 자기 돈으로 일어섰다. 어떻게 일어섰느냐?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동네에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더니 은행 지점장이 자기 설명을 듣고 그래, 너 그거 괜찮아, 한번 해봐. 그러면서 돈을 꿔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자기가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 은행의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돈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벌고 95%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너무 프레시했어요. 그때. 야,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점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금융위원장, 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만날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출을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해줍시다. 신뢰사회를 만들자.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돈을 내주고 기술은행을 만들어서 기술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좀 그쪽으로 많이 좀 가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게 창업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신나게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 제도권에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뒤에. 네. 의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중에 하나로 정치 참여를 주셨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치 참여의 가능성은 이미 많이 열려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느냐가 이제 떠오르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제로 주식 갤러리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 기층 집단에 의한 정치 참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원전 정책에 관해서 기존과 시민 집단에 의해서 그런 중요한 전문적인 정책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된 오늘날에 어느 정도의 시민 참여에 의한 정치가 수용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공론화된 장을 잘 만들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 사례에서 보듯이요. 요코하마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50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1967년도에 요코하마 시장이 10,000명이 들어오는 체육관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요코하마시에 가면.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이미 50년 전에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좀 서툴죠. 서툴고 아직 이렇게 덜컹덜컹거리고. 그리고 그런데 SNS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균형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공론화된 장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앞으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원전 철폐를 이미 오래전에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바로 직후죠.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 양도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데, 이 원전에 관한 결정이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정답이 없는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원전은 아직 완전히 폐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요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론화장이 어저께 그저께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오늘 열린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결론이 났을까요? 저는 다른 결론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내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의 결정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에, 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보나 어쨌든 그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로 어쨌든 빅데이터 같은 것에서 있어서 대중 선동이나 가짜 뉴스 같은 것에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악용되는 경우에 그 가짜 뉴스 발생 등등에 대한 뭐 대책이 있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뭐 A라는 것이 출현해서 A1이라는 걸로 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바이러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가 처음에 잘 듣다가 이게 내성이 생겨갖고 이제 안 듣는 것처럼 사회에도 똑같아요. 형태가. A라는 것이 생겨갖고 A1이라는 것에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 A1에 대한 또 대항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항마를 우리가 또 대항해야 되고 이러면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여학생. 네. 앞서 그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서울 환경 부분에서 네. 낮은 지표를 네. 있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내에 환경 복지 기구 많고 숫자와 관련해서 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알고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중앙에서 전국을 수당을 관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오히려 서울이나 아니면 한국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환경 관련해서 서울의 도시환경적 수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네.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어떻게 도시환경력과 결합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요, 도쿄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거기 공기가 굉장히 탁했거든요. 근데 요새 가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 도쿄시가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쿄 시내의 건설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먼지가 뿔뿔 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규제를 했죠. 한국은 지금 공기가 엄청 나빠졌는데 이 나빠진 원인이 중국에서 뭐 황사가 날라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충청남도 저쪽 서해안 쪽으로 있는 그 화력발전소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MB 시절에 디젤 그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어요. 이것도 저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의 어떤 환경 문제와 이 공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전기 자동차를 무조건 뭐 2030년이 되면 2030이 되면 서울은 무조건 전기자동차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100년 전에 뉴욕 거리에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했지만 지금 이 100년 후에 우리는 로봇과 우리가 공존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거예요. 지금 이 하이브리드 카가 판매되는 그 속도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싸도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요즘 신세대는 우리 때보다 훨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이브리드 카가 비싸지만 사요. 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도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 카를 사더라고. 근데 그게 비싸거든요. 그래도 사더라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시대가 저는 뭐 지금 10년 내지 20년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5년 후만 돼도 전기자동차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소 좀 정치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서 망설여지긴 하는데 의원님이 서울시를 리모델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이제 전 시장님이셨던 분의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과연 이제 디자인 서울과 비했을 때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그와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디자인 서울이라는 구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그 디자인 서울에 무엇이 빠졌냐? 역사성이 빠졌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의 포장처럼 보였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디자인 서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지금 6년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은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덜 쓰신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의 정책이 터닝 포인트를 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하려고 했던 서로 다른 방향을 코디네이트하는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서울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 뒤에 파란색, 네. 크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간접, 직접 민주주의였다가 지금 간접 민주주의로 왔다가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네. 네.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 SNS나 뭐 빅데이터 같은 이제 다차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그 의원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국회의원은 그 의견에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그 선출된 권력으로서 꼭 다수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옳은 방향으로 어떤 그 여론이 있음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A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A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모자라서 나는 B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B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반보 앞서가거나 한보 앞서가는 정책을 필 때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처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보 앞서가고 한보 앞서가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래서 정치는 설득이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네. 네. 규제를 푸는 거요? 규제를 푸는 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죠.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는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 이제 나라 법을 보면은요, 뭐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도 있고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도 있고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것들이 왜 안 고쳐지느냐? 개별의 힘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활발하게 구성되는 게 협회예요. 협회를 구성하잖아요. 어떤 한 이슈를 갖고 있는 집단이 자기네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위해서 어떤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듯이 협회를 구성해서 이걸 국회에다가 이제 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 북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애들 보면 노동조합과 그 어떤 그런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어떤 하나의 공동의 목표에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과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그게 가장 빨리 규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기본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 규제가 시행령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협동조합 내지는 뭐 어떤 모임 내지는 이런 어떤 집단의 힘으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뭐 하실 분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제 이메일이 yson sun 21kr @gmail.com입니다. 예. 그래서 제 홈페이지나 뭐 이런 블로그 들어오시면 거기 있을 테니까 질문 못 하신 분들은 거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